진흙탕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안아라. 이제 막 결혼의 족쇄를 벗어던진 여자로서 이 결정은 수많은 잠 못 이루는 밤을 견뎌내고야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3년째 이어져 오던 자동이체를 해지하는 평범한 업무를 보려던 그날 갑자기 진호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 달 전 이혼 서류에 서명한 후로 연락 한 번 없던 그 남자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허둥대는 투였어요. 소연아, 지금 어디야? 급한 일이 생겼어. 그 말투에서 3년 전 처음으로 돈을 빌리려던 그때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나도 모르게 손에 든 카드를 꽉 움켜잡았죠. 이 카드엔 내가 3년간 지켜온 비밀이 숨겨져 있었으니까요. 2019년 따뜻했던 봄, 작은 도시의 복숭아꽃이 화사하게 피어나던 시절로 돌아갑니다. 당시 26살의 저는 회계사무소에서 월 400만 원 정도를 벌며 괜찮은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매일 퇴근 후 가장 기다려지던 건 진호와의 저녁 식사였죠. 건설회사 프로젝트 매니저로 월 800만 원을 받던 그는 외모도 잘생기고 성격도 밝아 친구 소개로 만난 지 1년 넘게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날 밤 강변을 거닐며 진호는 하얀 셔츠를 입고 해맑게 웃었어요. 소연아, 우리 결혼 언제 하는 게 좋을까? 내가 얼굴을 붉히며 진호 씨 마음대로 해요 라고 하자 그는 손을 꼭 잡으며 그럼 추석에 하자. 날씨도 시원하고 결혼식 하기 좋잖아 라고 말했죠. 엄마한테도 이미 말해뒀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신다는 그 말에 마음은 달콤해졌지만 불안감도 밀려왔습니다. 시어머니 장수란 씨를 몇 번 만난 적 있는데 늘 예의는 갖추지만 눈빛에서 흘러나오는 평가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진호 씨, 정말 어머니께서 날 좋아하시는 거 맞아요? 묻자 그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엄마가 예쁘고 직장도 다니는 좋은 며느리라고 하셨다니까. 주말마다 우리는 공원을 거닐며 신혼집 장만과 시어머니 모시기 계획을 세우곤 했죠. 하지만 가끔씩 정말 어머니께서 우리랑 살고 싶어 하실까요? 라고 물으면 그는 당연히 그러시지. 혼자 시골에 계시면 외로우실 테니까 라고 답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그의 당연시하는 태도에서 이상 신호를 읽었어야 했을 텐데요. 6월, 진호의 고향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시내에서 80km 떨어진 시골집에서 시아버지 진대산 씨는 친절하게 대해주셨지만 장수란 씨의 질문은 달랐어요. 소연 씨 집안은 어떻게 되나? 부모님은 무슨 일 하시고? 집은 몇 채나 되나? 이런 질문들에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참으며 답변했죠. 아버지가 일반 직장인이고 어머니는 슈퍼에서 일하시며 집은 80평짜리 한 채뿐이라고 하자 장수란 씨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습니다. 그날 밤 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장수란 씨의 속삭임이 가슴을 저미게 했어요. 우리 진호 조건 좋은데 재산 있는 집딸을 만나야지. 게다가 도시 처녀들은 시부모 섬기기 잘 못할 거 아니야. 진호가 나를 변호해 주었지만 장수란 씨의 마음속에 내가 이상적인 며느리가 아니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이런 경고 신호들을 모두 묻어버리게 했죠. 그저 성실하고 현모양처가 되면 시어머니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지금 돌이켜보면 아마 이게 내가 저지른 첫 번째 실수였을 거예요. 2019년 10월 1일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장에 200여 명의 친지들이 모여 축복을 보냈죠. 순백색 웨딩드레스를 입고 진호의 팔을 끼고 서 있을 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느꼈어요. 결혼식장에서 진호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죠. 소연아, 오늘부터 넌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꼭 행복하게 해줄게. 매일 웃는 얼굴로 만들어줄 거야에 행복한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던 그 순간, 동화 속 왕자와 공주처럼 영원히 행복할 거라 믿었습니다. 신혼 첫 달은 달콤하고 따뜻했어요. 시내의 렌트 한 투룸에서 함께 출퇴근하며 장보고 요리하는 일상. 진호는 집안일을 거의 다 떠맡아주며 종종 소소한 선물도 챙겨주었죠. 하지만 두 번째 달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소연아, 우리 엄마가 고향에 혼자 계시니 너무 외로우실 것 같아. 같이 살자고 할까? 진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편함이 느껴졌지만 빈 방도 있으니 승낙했어요. 3일 후 장수란 어머니께서 대형 캐리어를 끌며 우리 집에 들어오셨고 그 순간부터 내 악몽은 시작됐습니다. 이삿날부터 식사 준비를 지켜보시며 잔소리가 이어졌어요. 소연아, 이 채소가 안 깨끗하게 씻겼잖아. 흙이 아직 있네?
고기 너무 두껍게 썰어서 아깝다. 전기 절약도 모르고 불은 왜 켜둔 거야? 웃음을 붙잡으며 참았지만 더 힘든 건 차별적인 대우였죠. 아들에게는 진호야 피곤하지? 닭백숙 해줄까? 하시던 분이 제게는 장 보는데 왜 이렇게 비싼 야채를 사오냐며 잔소리하셨습니다. 진호가 회사에서 돌아오면 꼭 흉을 보셨죠. 진호야, 소연이 옷 한 벌에 몇만 원씩 한다니까? 세안제도 한 병에 10,000원 넘는 걸 매일 쓴다네. 처음엔 진호가 덤마, 소연이 자기 돈 쓰는 건데 뭐, 라며 말렸지만 시간이 지나자 점점 불편해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밤, 크게 다툰 후 진호가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소연아, 좀 양보해 줄 수 없어? 나이 드신 분 말투가 직설적인 것뿐이야. 눈물을 삼키며 토로했죠.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자꾸 딴지 거는 것 같아서. 게다가 당신 앞에서만 내 흉을 보시잖아. 하지만 그의 답변은 냉담했어요. 넌 오해하는 거야? 엄마는 널 위해 조언해 주시는 거지? 게다가 엄마는 혈육이고 넌 아내잖아. 사이좋게 지내면 안 될까? 그날 밤 베개를 적시며 깨달았어요. 진호 마음속에선 내 자리가 어머니보다 한참 아래라는 걸 하지만 젊은 마음으로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믿었죠. 2020년 봄, 임신 테스트기에 두 줄이 선명하게 뜬 것을 보던 순간 설렘과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기쁨과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이제 내 아이를 가질 거라는 흥분, 하지만 임신은 더 많은 지출과 책임을 의미한다는 불안. 진호, 나 임신했어. 조심스럽게 소식을 전하자 그는 벌떡 일어나며 정말? 난 이제 아빠 되는 거야 라고 외쳤어요. 나를 안고 빙글빙글 돌더니 바로 시어머니께 뛰어갔지요. 엄마, 소연이 임신했어요. 할머니 되실 거예요. 진호의 목소리엔 흥분이 가득했어요. 시어머니도 희색이 만면하시며 정말 잘 됐구나 하셨는데 그 순간만큼은 임신이 우리 관계를 개선해 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또다시 착각이었죠. 입덧이 심해 매일 구역질에 아무것도 먹을 수 없을 때 의사는 휴식을 취하고 담백한 음식을 드세요 라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김신한다고 그렇게 나약해지면 안 된다. 내가 진호 낳을 때도 논밭에서 일했는데 라고 핀잔을 주시더군요. 매일 토하는 걸 보니 애한테 좋을 리가 없지 라는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3개월 차부터는 정기검진이 시작됐어요. 검진비만 해도 한 번에 몇만 원씩 나가는데 진호에게 함께 가자고 해도 직장인인데 어떻게 매번 가지? 너 혼자 가도 되잖아 라고 무심하게 대답하더군요. 프로젝트 핵심 시기라며 매번 핑계댔죠. 결국 혼자 병원 가서 줄 서고 검사 받고 결과지 받는 게 일상이 됐어요. 한 번은 검사 도중 쓰러져 낯선 간호사에게 부축받았을 땐 정말 외로움과 억울함이 밀려왔어요. 그런데 진호에게 이 사실을 말하자 첫마디가 왜 그렇게 조심 안 했어? 병원에 민폐 끼칠 뻔했잖아. 라니 가슴이 철렁했어요. 혼자 가기 무서운데 같이 가줄 수 없어. 눈물을 보이자 그는 김신이 무슨 병이라도 됐냐? 내 엄마가 같이 가면 되잖아 라고 차갑게 내뱉었죠. 하지만 시어머니께 부탁드리니 할머니가 병원에 가서 뭘 도와주겠니? 젊은 것들끼리 해결해 하시며 냉담하게 거절하셨답니다. 이렇게 온 임신 기간을 혼자 견뎌냈어요. 병원도, 신체적 고통도, 두려움도 모두 혼자였죠. 게다가 장가 식구들이 오신 후 공과금과 식비가 2배로 불어났고 영양제와 임산복, 검진비로 카드값은 점점 쌓여만 갔어요. 그런데 진호는 여전히 마작에 빠져 매번 수십만 원씩 날리더군요. 조금만 아꼈으면 안 될까? 조심스레 건네는 말에 그는 월급 800만 원에 내건 400만 원인데 뭘 더 아낀다고 하며 역정을 냈어요. 마작이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 건데 자꾸 잔소리하면 짜증나 라는 말에 서늘한 한기가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답니다. 임소연. 저는 열심히 일하고 가정을 꾸리기 위해 노력했으며 장수란을 기쁘게 해드리려 애썼고 모든 억울함을 참아냈습니다. 하지만 진호의 눈엔 제가 티끌만큼도 아끼는 성가신 존재로 비춰졌죠. 그날 밤 또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는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지만 뱃속의 아이를 보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이만 태어나면 모든 게 나아질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다시 한번 제 순진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2020년 11월 딸 진열란이 태어났습니다. 큰 눈에 작은 입을 가진 천사 같은 모습이었죠. 이 작은 생명체를 보는 순간 어머니로서의 사랑이 밀려왔습니다.
아이에게 진열란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며 평생 행복하기를 바랐습니다. 12시간의 출산 고통 끝에 병실로 나왔을 때 진호는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간호사는 그가 담배를 피우러 갔다고 알려주었죠. 아기를 안은 채 누워있을 때야 진호가 허둥지대며 돌아왔습니다. 어때? 나았어. 남자애야. 그가 재촉듯 물었습니다. 제가 힘없이 예쁜 여자아이예요 라고 말하자 그의 얼굴에서 확연한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장수라는 더욱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했죠. 여자라고? 분명 남자일 줄 알았는데? 뭐 어쩌겠어. 다음에 남자애를 낳으면 되지? 산후조리 기간 동안 저는 쉬어야 했지만 장수라는 계속 저를 부려먹었습니다. 소연, 애가 울어. 좀 달래봐. 소연, 기저귀 갈아야 해. 소연, 분유가 다 됐어. 회복 중인 몸을 이끌고 일어날 때마다 고통스러웠지만 진호가 항상 덤마도 나이가 드셨는데 이해해줘라며 편들었기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출산 관련 모든 비용을 제가 부담했다는 사실입니다. 산후도우미 비용, 영양제, 분유와 기저귀 값까지 합쳐 720만 원이 들었는데 진호는 공사비 결제가 안 돼서 라며 회피했죠. 하지만 그는 마작판에 가거나 친구들과 밥 먹을 돈은 있는 듯 했어요. 육아휴직이 끝나자 다시 일자리로 복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맡길 보모는 월 40만 원이 넘는 제 월급 전액과 맞먹는 금액이었죠. 진호는 덤마가 봐주실 거니까 보모는 필요 없어 라고 했지만 장수란의 육아 방식은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아이가 울면 무조건 분유를 먹이고 잠을 안 자면 귀신이 쫓는 것이라며 무당을 찾자고 했죠. 열이 나면 돛을 더 입혀야 한다는 낡은 관념을 고수했습니다. 제가 현대식 육아법을 설명하려 해도 장수라는 진호를 키운 내가 모를까? 너희들은 책에서만 배운 걸로 아는 체 하지 마 라며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저에게 월 20만 원의 육아비를 요구했죠. 진호는 보모보다 반갑인데 왜 트집이냐며 버럭였습니다. 할머니가 손주를 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는 제 말에 그는 천만은 이미 나를 키웠다. 더 이상 의무 없다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결국 저는 눈물을 삼키며 매달 20만 원을 장수란에게 건네야 했습니다. 월세, 생활비, 아이 각종 비용까지 합치면 내 월급으로는 턱없이 모자랐어요. 저축금을 쓰기 시작했고 그 다음엔 신용카드 한도를 초과해 사용해야 했죠. 진호는요? 점점 더 적은 월급을 내놓았고 항상 공사대금 결제가 안 됐다거나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핑계를 대었어요. 사실 그는 마작판에 시간과 돈을 점점 더 많이 쏟아붓고 있었죠. 처음에는 주말에 가끔 하던 것이 평일에도 카지노에 가는 지경이 되었고 작은 내기로 시작한 것이 1,000원 단위의 큰 돈을 꺼는 판으로 변해갔어요. 여러 번 말렸지만 그는 듣지 않았어요. 일 스트레스 풀려고 마작 좀 하는 게 뭐 어때? 게다가 매번 지는 것도 아니고 가끔 이길 때도 있잖아. 하지만 제 눈에는 그가 점점 더 자주 돈을 빌리러 오고 밤늦게 들어오는 모습만 보였죠. 왜 가장 가슴 아팠던 건 딸이 아팠을 때도 그가 밖에서 마작을 하고 있던 거였어요. 그날 밤 열란이 39도가 넘는 고열을 일으켰을 때 전 죽을 마디였어요. 진호에게 전화를 했죠. 진호, 열란이 열이 나. 빨리 돌아와서 병원에 가자. 해열제 먹이면 되는 거 아니야. 전화 너머로 시끄러운 마작 소리가 들렸어요. 너무 위험한 것 같아 울면서 말했죠. 엄마가 계시잖아. 경험 많으신 분인데 괜한 걱정 마. 그는 무덤덤하게 말했어요. 지금 운이 좋아서 많이 따고 있는 중이야. 다음의 말에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확 식었어요. 그에게는 마작이 딸보다 중요했던 거죠. 그날 밤 혼자 고열에 시달리는 딸을 안고 병원을 찾았어요. 응급실 복도에서 병약해진 아이를 보며 처음으로 이혼을 생각했죠. 이런 결혼이 과연 계속될 가치가 있을까? 하지만 여전히 미련이 남았어요. 가족을 포기하기 싫었고 딸이 편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게 두려웠죠. 조금만 더 참으면 그가 변할 거라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죠. 2021년 봄, 진호가 실직했어요. 소속된 건설회사가 자금줄 끊기며 문을 닫았고 그는 어쩔 수 없이 퇴사했죠. 이게 계기가 되어 정신을 차리길 바랐지만 그는 오히려 마작에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어차피 지금 일도 없는데 마작으로 시간이나 때우지 뭐. 그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운 좋으면 일보다 더 많이 벌 수 있잖아. 진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간곡히 말렸어요. 빨리 직장을 구해야 해. 우리 집 살림이 내 월급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알았다고. 그는 짜증스럽게 손을 저었죠. 구할 거야. 하지만 지금 일자리 찾기 힘든데 천천히 알아봐. 그럼 당분간 마작은 그만둬. 떼원했어요. 지금은 질 수 있는 돈이 없어. 겨우 10,000원짜리 내기인데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나중에야 알게 됐어요. 이미 그는 10,000원 단위가 아니라 하루에 수십만 원을 잃을 정도로 판돈을 키우고 있었죠. 우리 집 경제 상황은 이미 파산 직전이었어요. 월세, 생활비, 아이 비용, 장가 식구들 용돈까지 제 월급으로 모두 감당해야 했죠. 진호가 실직한 후 모든 부담이 제 어깨에 내려앉았어요. 신용카드 한도 초과부터 시작해 대출, 친구에게까지 돈을 빌려야 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수란이 제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요구한 거였어요. 소연아, 진호가 일을 못하니 집안이 더 어려워졌구나. 그녀는 어려운 표정을 지었죠. 내 생활비 좀 올려주면 안 될까? 올려요. 믿을 수 없었어요. 엄마, 진호가 수입이 없는데 제가 혼자서 감당하기 벅차요. 내가 힘든 건 알지만 나도 살기 어렵단다. 그녀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노인이라 연금도 건강보험도 없이 너희에게 의존해야 하니 물가 오르는데 월 20만 원으로는 부족해. 엄마, 별로 큰 지출도 없으시잖아요. 말씀드리려 했지만 뭐가 없어. 그녀는 바로 화를 내셨죠. 약 사먹고 옷 사입고 고향 친척들에게 경조사비도 내야 한다. 게다가 내가 너희 애 돌보느라 이렇게 고생하는데 좀 더 줘야지. 당연하다는 듯한 그녀의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더 서운했던 건 진호가 그의 어머니 장수란을 지지한다는 사실이었어요. 소연, 우리 엄마 말이 맞아. 좀 더 올려줘. 진호가 말했을 때 난 참을 수 없었어요. 진호, 정신 차려. 우리 집 현황을 모르는 거야? 월급 72만 원으로 온 가족을 먹여 살리는데 벌써 힘들다고. 넌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매일 마작으로 돈만 날리잖아. 게다가 장수란이 생활비를 더 달라고 하면 넌 오히려 지지한다고? 내 감정은 생각도 안 해. 이 가족을 전혀 신경 안 쓰는 거야? 우리 결혼 후 처음으로 진호에게 화를 내며 속으로 담아두었던 말들을 털어놓았어요. 하지만 그의 반응은 더 절망적이었죠. 소연, 너 왜 이렇게 변한 거야?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우리 엄마가 노인인데 생활비 좀 달라는 게 뭐가 문제야? 며느리로서 시어머니를 모시는 건 당연한 일 아니야? 마작은 내 취미인데 가정에 지장만 안 주면 되지 않아? 지장 안 준다고 난 비웃었어요. 진호, 언제까지 속일 거야? 우리 집이 빚까지 내며 살고 있다고. 빚을 졌다고. 그는 깜짝 놀랐어요. 왜 말 안 했어? 말해봤자 들어줄 것 같았어. 내 말에 그는 시큰둥하게 손을 저었어요. 알았어. 돈 필요하면 내가 방법을 찾지. 그가 깨달음을 얻고 직장을 구할 줄 알았는데 다음 날 그는 친구에게 돈을 빌렸어요. 가정용이 아니라 마작 판돈으로요. 그의 논리는 판돈으로 이기면 집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도박꾼의 사고방식이었죠. 이 순간 완전히 절망했어요. 2021년 여름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매월 장수란에게 직접 생활비를 송금하기로요. 진호를 통하지 않고요. 이유는 2가지였죠. 첫째, 진호가 어머니 생활비를 마작에 사용할까 봐 걱정됐어요. 둘째, 지출을 직접 관리해 추가 요구를 피하고 싶었어요. 장수란에게 제가 직접 송금할게요. 편하실 거예요 라고 말했을 때 그녀는 당연히 기뻐했어요. 진호는 아무 관심도 없었죠. 어머니를 부양해주는 사람만 있다면 만족했어요. 이렇게 3년 동안 매월 15일 45만 원을 꾸준히 송금했어요. 생활비와 아이 돌봄 비용이 포함된 이 금액은 이혼 전까지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진호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죠. 그는 제가 현금으로 주는 줄 알았거나 장수란에게 본인 돈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의 인생에서 유일하게 중요한 건 다음 마작판 장소와 운이 따라줄지 여부뿐이었죠. 2024년 초,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진호의 마작 중독은 심해져 며칠씩 집에 안 들어오기도 했어요. 가게는 파산 직전이었고 신용카드 한도는 모두 초과된 상태에 온라인 대출까지 720만 원 쌓여 있었어요.
가장 가슴 아팠던 건 3살 난 딸에게 진호가 단 한 번도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육아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경제적 책임도 회피했죠. 그의 마음속에선 아이는 짐일 뿐, 마작이 인생의 전부였어요. 어느 날 새벽 3시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진호를 보며 결심했어요. 진호, 우리 이혼하자 차분하게 말했어요. 뭐라고? 그는 못 들은 척했어요. 이혼하자고. 이런 삶 더는 못 견디겠어? 미쳤어. 갑자기 왜 이혼이야? 그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갑자기. 진호, 우리 지금 삶이 정상이라고 생각해? 한 달 동안 이혼 소송으로 난리 났어요. 진호는 반대했고 장수라는 갖은 방법으로 방해했죠. 하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고 결국 그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2024년 3월 15일, 우리는 민증서에 서명했어요. 딸은 제가 키우기로 했고 집도 제게 돌아왔어요. 서명하는 순간 온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이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아무도 모르게 한 가지 결정을 했어요. 이혼한 그날부터 장수란에게의 송금을 중단했어요. 3년 동안 매월 45만 원, 총 1,620만 원을 꾸준히 보냈지만 이제 끝이었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제가 그녀를 더 이상 부양할 의무는 없어요. 이 결정을 저는 진호를 포함한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어요. 그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죠. 이제 한 달이 지났고 드디어 무언가를 눈치챈 모양이에요. 심호흡을 하며 차분한 목소리를 내려 앳어요. 진호 씨, 제가 왜 은행 이체를 취소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스스로 잘 생각해 보세요. 저나 나두가 잠시 침묵에 휩싸이다가 진호의 환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우리 엄마 일 때문이지? 소연 씨, 그렇게 치사하게 굳을 필요 있나요? 엄마는 나이가 많으신데 생활비를 끊어버리면 어떻게 살라고요? 차가운 웃음을 터뜨리며 3년간의 서러움이 밀려왔어요. 진호 씨, 그 말을 할 면목이 있나요? 3년 동안 매달 45만 원을 꼬박꼬박 송금했는데 당신은 뭘 했어요? 가족을 위해 무슨 일을 했나요? 당신 눈엔 마작과 나쁜 친구들 뿐이었잖아요. 진호는 말문이 막힌 듯 잠시 후 변명했어요. 요즘 운이 안 좋을 뿐이야. 운이 트이면 빚 다 갚을 거야. 게다가 엄마가 날 키우느라 고생하셨는데 우리가 효도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효도,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어요. 효도는 능력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당신은 일도 없이 마작에 빠져 있으면서 내 월급으로 가족을 부양했는데 이제 이혼했는데도 제가 계속 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진호 씨, 정신 차리세요. 우리는 이미 부부가 아니에요. 진호가 전화해서 소리쳤어요. 임소연, 너무 하는 거 아니야? 노인을 버린다고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려도 상관없다는 거야?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남들이 뭐라든 상관없어요. 3년 동안 참고 견뎌왔어요. 가족과 아이를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당신은 뭘 해줬어요? 이제서야 저와 아이를 위해 살려고 해요. 말을 마치자마자 전화를 끊었어요. 은행 벽에 기대니 녹초가 된 기분이 들었어요. 3년간의 결혼 생활은 악몽 같았는데 이제 끝났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요? 이후 며칠 동안 일과 육가에 매달리며 자신을 달래려 했어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회사에서 야근하던 중 딸 열란의 유치원 선생님에게 긴급 전화가 왔어요. 열란 엄마, 열란이가 할머니께 데려가셨는데 할머니께서 심상치 않아 보여요. 서둘러 오세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작업을 멈추고 상사에게 허락을 받은 뒤 유치원으로 달려갔어요. 유치원 입구 계단에서 장수란 할머니가 열란을 꼭 안고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열란이가 저를 보자 울면서 팔을 뻗었어요. 엄마. 서둘러 달려가 아이를 안았어요. 괜찮아. 엄마가 있단다. 차갑게 할머니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할머니, 왜 혼자서 아이를 데려가셨죠? 장수란 할머니가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임소연. 이 양심 없는 년. 내 생활비를 끊어서 굶어 죽으라고. 이제 내 딸 데려가서 후회하게 해주마. 진정을 하며 말했어요. 할머니, 전 이미 진호 씨와 이혼했어요. 더 이상 부양할 의무도 없고 이런 식으로 아이를 데려가는 건 불법이에요. 불법? 할머니가 더욱 흥분했어요. 내 손녀 데려가는 게 뭐가 불법이냐?
이혼했다고 우리랑 인연 끊을 줄 알았나? 그때 택시에서 진호가 뛰어내렸어요. 아이를 내놓으라며 소리쳤어요. 임소연. 아이 내놔. 아이를 더욱 꼭 안으며 물었어요. 왜 아이를 데려가려 해요? 설명해야죠. 진호가 시선을 피하며 말했어요. 엄마가 아이가 보고 싶대서. 그리고 생활비 문제도 해결해야 하잖아. 비웃으며 말했어요. 해결. 내 감정은 생각도 안 하고 계속 착취하려고? 이젠 안 돼요. 진호가 유혹하는 말투로 말했어요. 소연 씨, 내가 직장도 구하고 빚도 갚을게. 아이 생각해서 좀 도와줘. 진호의 가식적인 얼굴을 보며 경멸감이 밀려왔어요. 또 속일 생각이지? 전 더 이상 당신을 믿지 않아요. 진호가 돌변했어요. 임소연. 호랑이도 제 말 하면 온다더니. 오늘 안에 아이 안 주면 여기서 나갈 수 없을 거야. 이렇게 말하며 그는 열란을 빼앗으려 손을 뻗었다. 나는 열란을 꽉 안고 필사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장수란도 옆에서 내 옷을 잡아당기며 방해했다. 열란은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고 유치원 선생님들과 다른 학부모들이 우리를 떼어놓으려 몰려들었다. 혼란 속에서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유치원 측이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눈치채고 몰래 신고한 것이었다. 경찰관 두 분이 유치원에 도착해 상황을 파악한 후 진호와 장수란에게 엄중하게 말했다. 당신들은 무단으로 아이를 데려가려 한 것만으로도 이미 위법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워 사회질서를 어지럽혔으니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진호와 장수란은 당황하며 울며불며 사과했다. 경찰관님, 실수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냥 손녀 얼굴 보려던 거예요. 하지만 경찰은 냉정하게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때 열란이 내 목을 잡으며 울먹였다. 엄마, 나 엄마랑 있고 싶어. 나는 찢어지는 마음으로 경찰을 향해 말했다. 아이가 너무 어린데 계속 이런 상황에 노출시키지 말아주세요. 경찰은 잠깐 고민하다 아이를 내게 남겨두기로 했다. 이 사건 이후 나는 법적 조치가 필요함을 깨달았다. 변호사는 이혼 후 비양육 측의 면접권은 양육자의 동의 하에 가능하며 생활비 지급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나는 진가와 장가에 대한 접근 금지 신청을 냈고 이에 분노한 그들은 주변에 악성 루머를 퍼뜨리기 시작했다. 법정에서 3년간의 학대 기록과 협박 증거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내 신청을 전부 받아들였다. 판결문을 듣는 순간 3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정문을 나서며 따뜻한 햇살을 느꼈다. 열란아,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시간이 흘러 우리 모녀는 조용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다. 반면 진호와 장수라는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해 진가의 마지막 연결고리마저 잃게 되었다. 이제 그들의 그림자는 우리 삶에서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었다. 승진과 연봉 인상을 했고 아이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고 있다. 진호는 여전히 구직 활동을 하고 있지만 평판이 나쁘기 때문에 아무도 고용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 수란도 고향으로 돌아가 외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 어느 날 열란을 데리고 공원에 놀러 갔다. 공원에서 진호를 우연히 마주쳤다. 그는 초췌해 보였고 머리도 많이 하얗게 섰있었다. 우리를 보자 그는 잠시 멈춰 서더니 천천히 다가왔다. 소연, 열란, 그는 속죄와 후회가 가득한 눈빛으로 속삭였다. 나는 차갑게 그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열란도 내 손을 꽉 잡고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를 쳐다봤다. 진호는 우리가 반응이 없자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소연, 내가 잘못했어. 3년 동안 너와 아이에게 상처를 줬어. 이제라도 변할 기회를 줘. 나는 비웃으며 말했다. 진호, 지금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의미가 있어? 너는 이미 나와 아이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줬어. 더 이상 기회를 줄 수 없어. 진호는 내 말에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소연, 정말로 후회하고 있어? 도박도 그만뒀고 일자리도 열심히 찾고 있어. 그냥 열란을 보며 빚을 갚고 싶을 뿐이야. 그의 초라한 모습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가 저지른 과거의 행동들이 떠오르자 다시 단호해졌다. 진호, 넌 열란의 아빠로 자격이 없어. 도박에 빠져 가족을 버린 순간 이미 그 자격을 잃었어. 앞으로 우리 생활에 간섭하지 마. 말을 마치고 나는 열란을 안고 공원을 떠났다. 진호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 후로 다시는 진호를 보지 못했다.
그는 완전히 내 삶에서 사라진 것 같았다. 나와 아이는 이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행복을 추구할 것이다.